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탐정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민간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의 명탐정 코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이 경찰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탐정이 경찰과 차이점이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작은 단서를 통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확대를 합니다. 사건을.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과관계를 찾아 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훨씬 높여 나가면서 범인을 지목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줄여나가지요. 범인일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추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reasoning이라는 말도 쓰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유를 대서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범인을 추려나가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추리가 이 민간조사 활동, 즉 탐정 활동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을 이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요. 그 범인과 동일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어떤 선입견을 좀 배제한 채 이 신정동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세 번째 피해자는 납치 미수에 그치고 풀려나오고 어떤 그런 큰 일을 모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피해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통해서 많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제보를 줍니다. 그 전반적인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건 개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피해자는요, 2005년 6월 6일 날 발생이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현재 미제 사건입니다. 물론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2005년 6월 6일 6월 6일이면 우리 현충일 아닙니까? 빨간 날이죠. 빨간 날. 휴일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휴일에 벌어집니다. 2005년 6월 6일 그 다음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2005년 11월 20일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6개월 정도 또 흘러서 2006년 5월 3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자가 여성입니다. 자, 피살자가 2명이고요. 또 풀려난 피해자가 또 1명이 있어요. 자, 범인이 2인 1조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피해자 박씨가, 세 번째 피해자 박씨가 납치한 용의자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용의자가 동일범이라면, 즉 세 번째 피해자 박씨를 납치한 용의자가 이 앞서 2번의 사건에서 벌어졌던 피해자를 살해한 용의자와 동일범이라면 그 제보와 진술에 따르면 2인 1조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동일범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져 있는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1차 피해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6월 6일에 벌어집니다. 현충일날 빨간 날이에요. 자, 당시 피해자는요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고요. 오후에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요. 이 변사체로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부검을 해본 결과 그 음식이 아직 위산에 녹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납치하고 바로 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살해가 됐을 것으로 그 시간을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있어요. 자, 살해당한 시신이요.
어느 골목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자, 상반신과 하반신 각각 쌀포대로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즉 상반신에서 한번 뒤집어 씌우고 하반신에서 뒤집어 씌워요. 자, 쌀포대로 뒤집어 씌우고 중간에 손이 한번 나와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이에. 자, 그런 상태에서 끈으로 대충 매듭을 지어진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신 발견자는요, 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제 보통 때처럼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쓰레기 쌀포대 같은 게 2개가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중간에 좀 길게 있으니까 이 시신을 처음 발견을 하는데요. 중간에 손이 좀 빠져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손이 보이니까 이게 혹시 마네킹이 버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만지는데 물컹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쌀포대를 벗겨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부검을 해보니까요. 이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거지요. 자, 속옷이 반 벗겨진 상태로 걸쳐져 있었다라고 해요. 자, 완벽하게 어떤 성폭행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되지만 한 반 정도 가능성밖에는 없는 거지요. 자, 피해자의 음부에 종류가 다른 생리대 2개를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 휴지를 말아놓은 것을 삽입을 한 걸 보니까 이 사체를 굉장히 유린했다라고는 보이지요. 그 다음 이 사체의 가슴이 이빨에 물리거나 이 복부에 과다 출혈 등의 여러 가지 폭행당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와서 범인을 유추해내는데 실패를 해요. 자, 신정역과 아주 가까운 집이거든요. 자, 피해자의 집이요, 신정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2번째 피해자 이모 씨 역시 가까운 곳입니다. 신정역을 기준으로. 제가 이 사건을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3대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또 분석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공통점이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신정역 근처에서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2번째 피해자의 사체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발견이 됩니다. 미리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자, 장소적인 포인트가 신정역이 기준이 되고 그 주변에 피해자가 6개월 간격으로 나왔다라는 건 A라는 피해자, B라는 피해자의 특정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 역 주변에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일종의 묻지마 살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요. 계획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을 하셔야겠지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경찰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사각지대와 이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상자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자, 20대 후반에 첫 번째 권모 씨에 대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2번째요. 6개월 정도 후 2005년 11월 20일에 발생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40대 주부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친정집에 간다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안 돼요. 2번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이 역시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가 친정집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길 아침에 그 다음날도 연락이 안 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2번째 피해자의 상태를 봅니다. 마대자루로 시신을 씌운 형태는 첫 번째 피해자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듭으로 묶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매듭이 조금 더 섬세하고 빈틈없이 묵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살짝 다른 점이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신이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역시 똑같이 경부압박 질식사.
배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복부 출혈이 공통적으로 나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유기하는 행태를 보인다라는 건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사회에 대한 어떤 복수, 좀 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그러한 묻지마, 계획에 의한 묻지마 살인을 한 후에 보란듯이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유기를 해버립니다. 6개월 정도 후에. 6개월 정도 후였다라는 건 연쇄살인 사건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일단은 해보니까 안 걸리니까 그 다음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가까운 데서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자, 시신이 유기한 장소가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자주 왕래하고 이렇게 보란듯이 오픈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포인트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자기를 좀 변장을 하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야심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CCTV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연스럽게 유기를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기하는데 많은 어떤 에너지를 소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보란듯이 오픈을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체를 유린하고 음부에다 이러한 것들을 뭐 생리대를 넣는다든지 뭐 휴지를 꽂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 건 사체를 유린한 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살해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골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빌라로 따지면 이 빌라 주택가인데 이쪽 뭐 창이나 문 쪽에 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측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어둡다면 지나가면서 잠깐 차를 세우고 버리고 가도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여유가 이런 틈이 있는 것을 보고 빠르게 유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피해자 상의에서요, 곰팡이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잖아요. 여성분이 곰팡이가 있는 뭐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그런 옷을 입을 가능성은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곰팡이는 옷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묻어온 것으로 확인이 실제로 됩니다. 자, 곰팡이가 어떤 곳에 있습니까? 보통 실내에 있으면서 습하고 어두운 곳에 있지요. 반지하 환경에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이 된 상태에서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간 상태가 돼요. 그런데 3차 피해자 박모 씨가 제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두 사건은 수사의 진전이 없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납치를 당했다가 도망친 피해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마리가 풀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요. 자, 세 번째 납치 피해자는요, 이 외상후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지요.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거로 보여요. 하지만 고민을 하고 이전에 어떤 피해자의 한을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방송의 인터뷰에 응합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언론과의 인터뷰도 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세 번째 납치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제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5월 31일이에요. 아까 세 번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 6월 6일 첫 번째 피해자, 그 다음 6개월 정도 후에 2005년 11월 20일 두 번째 피해자, 여기까지 사건이 오리무중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알려지게 된 사실이 그 이후 또 한 6개월 정도 후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 피해자가 2006년 5월 31일 납치됐다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자, 당일 세 번째 피해자는요, 목동 오거리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원래 내려야 할 목적지인 목동 오거리를 지나쳐버립니다. 지나쳐버리고 결국 어디에서 내리냐? 신정역에서 내립니다. 자, 1차 피해자와 2차 피해자가 신정역 가까운 데서 사건이 벌어졌었지요. 세 번째 납치됐다가 풀려난 이 분도 신정역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목동 오거리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정역에서 내려서 택시에서 내리고 난 후에 이제 지나친 걸 알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 다시 목동 오거리로 걸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남자가 이리 와보라고 한 거예요. 피해자가 무시를 하죠. 겁이 나기도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에 커터칼을 들이댑니다. 자, 보세요. 흉기가 아니고 큰 칼이 아니고 커터칼을 들이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누가 봐도 좀 애매한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큰 사시미를 대거나 어떤 흉기를 부엌칼을 댄 게 아니고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협박을 한 겁니다. 따라오라고. 애매하게 빠져나갈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피해자가 가는 동안 소리를 당연히 질렀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대. 근데 범인이 여자친구가 낮술에 좀 취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냥 행인이 그냥 안타깝게도 그냥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범인이 대담한 행동을 하지요. 지금 처음 보는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커터칼로 보이지 않게 그 여자만 보일 수 있게 협박을 가까이에서 했겠죠. 그런데 대담한 거예요, 범인이. 그런데 대담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살해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특징은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 이 환한 대낮에 그냥 아니면 말고 싶고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갔다라고 반한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협박을 해서 데리고 가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와도 그냥 태연하게 물리쳐버리고 어떤 요령을 통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 납치해서 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볼 때 굉장히 대담하면서 동시에 길거리에서 뭔가 좀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이런 대담함과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역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뭔가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예를 들어 광고지를 준다. 그러면 저 싫습니다 하고 안 받아서 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그 다음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지를 주는 그런 느낌 정도가 저는 좀 와요.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과 좀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포비아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오픈하지 못한 것도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우니까. 자, 어쨌든 신정동 주택가의 어느 지하방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끌려가자마자 TV와 라디오 소리를 좀 크게 틀었다. 자, 크게 틀었다라는 건 뭘까요?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를 거니까 어떤 납치를 하는 데 있어서 숨기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아까 첫 번째 사건에서 보면은 위에 어떤 음식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납치와 살인 사건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다. 바로 살해에 옮기기 위해서 소리를 키웠을 가능성. 그 두 가지 원인이 버무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반지하방에 딸린 그 또 다른 방 한편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왔어? 그 남자는 TV나 라디오 소리가 아니고 실제 다른 남자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왔어? 알아서 처리해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해요. 또 다른 남자가. 그런데 톱과 바닥에 수많은 어떤 끈들이 있었다라는 걸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는요, 목졸라서 사망하고 그 다음 끈에 의해 결박당한 상태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톱이 있었다. 자, 톱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는 간단하게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톱으로 우리는
혹시 사람을 토막내는 건 아닐까? 근데 사람을 토막낼 땐 보통 전기톱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그냥 톱으로 보였다라는 거야. 그 톱은 사람을 절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절단할 때 쓰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요. 자, 이 3차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요, 다량의 수많은 끈들을 목격을 했는데 끈의 양이 많았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수많은 끈들, 그리고 톱.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요, 다행히도 이 범인이 바지를 벗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요. 그 순간 그 틈을 타서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 구조가 철대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대문이 잠겨있진 않았다라고 해요. 잠겨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층에도 사람이 살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세입자 또는 2층에도 사람이 살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대문을 안 잠그지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방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라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 계단 위에, 즉 2층 집 밖이죠. 거기에 신발장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신발장 측면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 있는 상황에서 측면에 옛날 그 마시마로라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얼마 안 가서 밑에서 2인 1조의 그 범인들이 욕을 하면서 나오고 톱을 들고 나와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정신없이 뛰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달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달려서 만난 곳이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사히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19년 7월입니다. 2006년 5월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제보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6개월, 두 번째 사건과 이 세 번째 피해자 이 제보자 박모 씨와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6개월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지금. 얘를, 이 사람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찾아 나가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신정동, 그 유명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유인데, 이 2층에 낡은 신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마시마로 옛날 엽기토끼 스티커가 아이들이 이제 뭐 과자나 뭐 빵이나 이런 거 뭐 장난감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사고 나면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붙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화분이 하나 위에 있었는데 이 화분이 아이들이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 같은 거 하고 집에 갖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름 붙여서. 그러한 화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거주하는 집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박모 씨의 제보와 진술에 의하면 그래요. 세대주택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나 어떤 오피스 타운이나 이런 데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많이 돼 있었겠지요. 골목도 많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놀란 상태이고 완전히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공중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범인으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두려움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100% 이렇게 완전히 다 오픈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만에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이렇게 오픈을 했지만 경찰에는 지금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이 자기한테 어떤 뭐 어프로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변보호의 이유가 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여성분의 진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범인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범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세 번째 피해자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이사를 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자, 주변 관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전출입 숫자만 조사하고 전출입자 신상 정보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권이 발동이 된다라면 이 수사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전입세대나 이런 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미제사건 팀에서. 자, 박모 씨가 키가 한 175 정도 되고 뭐 단단한 체구를 가졌다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30대 후반으로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한 40대 후반.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 제보자 이야기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고, 실제로 이 스티커를 붙일 만한 나이가 있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사 갔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훨씬 더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자, 2015년 10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방송 직후에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10여 년 전, 그 당시 근처 모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했다라는 어떤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엽기토끼 마시마로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에 있는 2층 집에 배달을 간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 인터넷 로드뷰 사진까지 첨가해서 올리면서 그 당시에 2014년에 피해자가 도망친 2층 집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그 건물 앞에 쌀포대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있어요. 그리고 운반 리어커가 있고 전동 휠체어도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자, 피자를 많이 시켜 먹는 곳은 아이들이 있는 곳일 확률이 좀 높겠지요. 그 다음 현수막과 운반 리어커가 있다는 건 여기에서 등장하는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끈, 그 다음 세 번째 피해자가 목격한 끈, 톱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여기에 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세입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하가 있었다라는 건 보통 2집, 3집 정도 세를 주는 경우가 많지요. 사이즈가 좀 작고. 자, 이 이후에 이제 글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나가면 오히려 이제 진범이 더 꽁꽁 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지요. 자, 2015년 10월 19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실제로 엽기토끼 사건에 대한 제보를 원한다라는 현수막을 올려놨던 걸 철거합니다. 그런 증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경찰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요. 자, 2019년 7월 5일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리뷰하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보자가 엽기토끼가 붙어있던 신발장에 살았던 사람인 걸로 보이고요. 그 스티커는 첫째 아이가 붙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약간의 어떤 조잡한 화분도 그 아이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맞지요? 그 건물 반지하에 살던 남성, 30대 후반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를 살았고요.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즉 2006년 10월 이전에 나갔다라는 거지요. 2006년 5월 31일에 세 번째 피해자가 도망 나갔지요. 세 번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모면에서 나간 게 2006년 5월 말인데요. 2006년 10월 아이가 태어나기 그 전이니까 약 한 4개월 정도의 기간, 4, 5개월 기간 안에 남성은 방을 빼고 나갔다라는 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까 피하겠지요. 그럼 이 당시에 부동산에 세를 주고 나갔든지 월세를 놓고 나갔든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 남성 2명이 살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구로 쪽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진술까지 합니다. 경찰이 아니고 언론에다가요. 자, 2015년 12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재수사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과학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많은 수사 기법들이 발전을 했을 것이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당시 40대 희생자의 시신을 감쌌던 돗자리에서 발견된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피의자의 체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DNA를 새롭게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또 공표도 합니다. 당시 DNA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년 사이 어떤 유전자 분석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경찰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10년 사이에 비슷한 수법에 관련된 범죄자들 연관성도 추적을 하겠지요, 당연히. 천안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 시신을 유기할 때 얼굴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는 등의 신정동 사건과 약간 유사한 수법을 쓴 것으로 또 전해져 있습니다. 자, 포대로 몸을 감싸고 상하를 쌀자루나 포대로 감싸기는 했지만 머리는 검정색 비닐봉투로 덮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영등포 노들길 사건의 범인과 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들길 살인사건을 완전히 이 옷을 완전히 다 벌거 벗겨가지고 그냥 이 수로에다 갖다 방치를 시켰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일범의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요. 이천 부평구 굴포천 마대자루 살해 및 시체 유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신정동 엽기토끼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방식과 좀 유사하지 않냐라는 어떤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몸을 묶은 뒤에 시신을 자루에 넣은 것, 그 다음 시신을 덮고 있는 비닐봉지, 뭐 이러한 방식들이 비슷하다. 그리고 동일하게 쓰레기 투기 장소에 시체를 유기했다. 이건 2016년도죠. 약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위치도 인천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시체 유기의 수단이 차가 아닌 리어커가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지요. 그리고 고물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등산 전문가가 어떤 끈을 묶는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나이대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어커로 가는 것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요, 방바닥에 노끈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노끈이. 자, 한 여자를 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서 사망에 하고, 그 다음 사체 유기할 때도 사용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노끈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요, 노끈을 평소에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듭을 묶는 방법이요,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시체를 유기할 때 내가 이 시체 다시 볼 거 아니고 그냥 유기하고 끝날 거라면은 그냥 막 묶어가지고 던지면 되는 건데, 묶여있는 방식이요, 단단하게 묶여있지만 한 줄을 쫙 빼면 쉽게 풀 수도 있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을 묶는 매듭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현수막 작업은 보통 혼자 안 하지요. 그 다음 현수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양쪽에 강목이 있습니다. 톱이 시야에 들어왔었지요. 피해자 제보자에 의하면요. 이 톱이 사람을 토막내는데 쓴다라면 전기톱을 쓰겠지요. 근데 일반적인 톱, 긴 톱으로 봤다, 이게 톱이 맞다라면
그 양옆을 지지하는 강목을 자르는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게릴라 현수막 혹시 들어보셨지요? 자, 첫 번째 살인사건 6월 6일 빨간 날 벌어졌지요. 두 번째 살인사건 공휴일입니다. 세 번째 살인사건 이 여성분이 살해를 당할 뻔한 이 사건도 그 당시에 지방선거일이었기 때문에 빨간 날이었습니다. 빨간 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 범인은 그냥 올바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휴일에 사건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요, 게릴라 현수막이라는 홍보의 툴이 있어요. 우리 육교위라든지 뭐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길거리에 붙는 현수막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구청의 허락을 맡은 정확한 홍보 현수막 게시대에 올라가는 경우는 떼지 않지만 그냥 육교 앞이나 도로가나 이런 데다가 막 붙이는 거는 구청에서 다 띱니다.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였다 뗐다 하는 게릴라 현수막 대행 홍보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 저녁에 붙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또는 월요일 오전에 뗍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러한 현수막을 수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간이 주말 빨간 날보다는 평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게릴라 현수막은 보통 주말에 활동을 합니다. 사건들이 전부 다 빨간 날 벌어졌고요. 그 톱이 맞다라면 이 강목을 자르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 현수막이 제보에 의하면은 로드뷰에 의하면 있었다라는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여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살해를 했다 또는 살해 시도를 했다.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또 만약에 이 인천의 사건, 굴포천 마대자루 살해 사건과 이 이전의 사건들과의 공통점이 맞다라면 끈으로 몸을 묶은 뒤에 시신을 자루에 넣어서 유기해버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많은 노끈들을 방바닥에 놓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 굳이 사체를 토막낼 전기톱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칼이나 사시미가 아닌 꼭 톱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톱과 끈을 많이 다량 소지하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피해자가요, 백주대나 대로변에서 납치당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다, 술 취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범인의 주장으로 행인들이 무시했다. 그게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청주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처럼 1, 2차 살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잠복하다가 수년이 지난 뒤에 다시 살인을 했다가 결국 붙잡혀 이전의 범죄까지 전부 드러난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DNA나 이러한 것들이 과학수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동일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지금 현재. 연쇄살인범이라면 살인에 중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잡히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살인의 과정을 즐기고 사체를 토막내고 이러한 것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여성에 대한 분노라든지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의 범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잡긴 했지만 그냥 보란듯이 사체를 유기를 했고 그 사체를 유기하러 접근하는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유기장소에 접근을 했겠지요. 현수막을 달고 떼는 사람이라면 1톤 트럭이나 봉고차나 다량의 현수막, 보통 게릴라 현수막을 한다라면 10장, 20장 다량의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하겠지요. 그리고 매듭을
묶고 나서 바로 당겨서 풀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커터칼로 잘랐다라는 거는요. 현수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 월요일날 아침에 단속 공무원의 어떤 모니터링을 피해서 뗐다가 붙였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계속해서 제작을 하진 않을 확률이 높죠. 지금 갖고 있는 현수막을 재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겨서 바로 풀릴 수 있는 매듭으로 가는 것이지요. 반면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매듭을 취했을 것입니다. 현수막을 묶을 때. 하지만 그 현수막을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당겨서 풀을 수 있게 그러한 매듭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게릴라 현수막을 운영을 하는 업체의 직원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월세를 곰팡이가 나는 곳에 월세를 살고 남자 1명 가끔 2명이 살기도 했다라는 거는 그러한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일을 배워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관련된 일을 하는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에 중독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를 치지 않고 조용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분석을 할 것이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주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버스터미널이라는 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범인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오히려 많이 섞여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이 발각될 거에 역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대중 속에. 그래서 찾기가 힘들 것인데 이 신정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번화한 어떤 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계획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해버리고 보란듯이 유기해버렸다. 원한에 의한 타겟을 정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복수의 어떤 툴로 약한 여성을 골랐다. 그리고 이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계획적인 묻지마 범죄인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훨씬 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살인마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사람을 납치해서 협박해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눈을 가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왔어? 네가 처리해 라는 식의 말을 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구로 쪽에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당시에 서울 서부 지역이었다. 양천구.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치지는 않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요. 인천이나 부천이나 서울 서부 지역이나 안산이나 이쪽 서쪽 지역에 지금도 거주할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요. 1차 사건을 치고 6개월 동안 안 잡혔거든요. 안 잡혔으니까 6개월 후에 두 번째 피해자를 만들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안 잡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담하게 대범하게 거기서 사고를 또 친 겁니다. 또 6개월 정도 흐른 후에 세 번째 사건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세 번째 피해자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는 갔겠지요. 그런데 지하에서 살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월세방에 살고 곰팡이가 자욱한 곳에 살고 휴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한 명이 접근해서 또 다른 공범자가 살해 및 유기의 공범에 가담했고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짐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사건을 치지 않으니까 나는 당연히 안 잡히지 라고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관련대로 뭘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제보자의 집이 조금 더 명확해진 상태이지요. 지금이라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월세 들어 살던 부동산 전입세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경찰의 비협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언론에서는 나갔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곳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전반적인 특정은 그 당시의 특정은 지금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된 상태가 됐지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비밀리에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지금 경찰의 비협조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가능성을 좀 높여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별 이상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오픈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말을 많이 아끼기로 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그러한 분석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성에 대한 범죄. 여성에 대한 범죄 하면 우리는 꼭 성범죄가 떠오르지요. 하지만 내가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는 사이코패스적인 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무언가는 표출하고 싶다. 하지만 걸리기는 싫다. 그렇다면 만만한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부터 뭐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밤늦게 다니지 마시고 또 이러한 어떤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안에 살인마들이 살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자, 그러한 어떤 통지서를 좀 가끔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이 사람의 얼굴, 나이, 어떤 죄명,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서 이웃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우편까지 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살인범이다. 이 사람이 어떤 뭐 강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내가 우편물을 받아서 어디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구나.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거기에 안심하지 마시고 성범죄자 이외에 그 이외의 강력범죄자들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가 얼마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